자, 일단 미국 시장 이 강한 모습이 오래 이어가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찐 시향을 한 날이 7월 5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자랑을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차트 잘 안 보거든요, 일부러. 차트 보여드리면서 나스닥이 11,000포인트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근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벌써 말씀드리면 드디어 1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새 장이 조금 좋은 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국 증시가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도 많은데 그러니까 악재는 조금 내려가 그냥 묻어버리고 호재에 반응하는 증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장을 좀 보실 때도 자고 나면 미국이 올라 있을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일정 흐름을 놓고 보면 초반은 당연히 약했죠.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그래도 11년 만입니다. 금리를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렸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25 정도 하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 이제 하루 이틀 전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그림이 굳혀졌었어요. 근데 유럽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올렸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2011년이 뭐냐 하면 2011년부터 글로벌 증시는 딱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유럽발 재정 위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에 회복을 했지만은 그게 다시 회복은 됐는데 오히려 유럽발 이제 불확실성이 나중에 다시 2016년에 본격적인 재럴리를 가기까지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또는 이런 것 자체의 경기 위축이 회복되는데 상당 기간의 인터벌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제 과거 사례에서 조금 분석을 하는 건데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는 사실은 그 전에 금리를 풀었다가 똑같은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한 건 뭐냐 하면 저는 미국보다 어제 ECB가 더 중요하다 봤거든요. 딱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뭐를 카드냐면 참 유럽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장을 했었어요. 금리를 올리는 유럽이. 왜냐하면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많이 남유럽 국가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대략 100%가 넘어요. 뭐 이탈리아나 이쪽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50%까지 가는데 역시나 유럽은 유럽이었어요. TPI 프로그램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봐요. TPI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영어를 해봤더니 우리말로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이게 트랜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 트랜미션 변속 보호 기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신종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라가르드 총리가 머리를 엄청 잘 쓰신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게 남유럽 국가의 어떤 피스컬 익스포저를 나타내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새로운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바로 달러가 약세를 가지고 유로화가 이제 저기 안 적어놨는데 유로화가 1.02달러로 갔으니까 최근 우리 장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달러 꺾이면 미국 올라간다. 자, 그 달러가 실제적으로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108.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로존 금리 인상하면서 TPI 프로그램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 가니까 달러 딱 약세로 가고 달러 약세로 간 상태에서 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빠져버리니까 이건 9월물입니다. 세트 9월물인데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시장은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기술주 강세 공식으로 딱 그냥 바로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저께 뭐 사실 실적 데스카이 좀 다른데 전체적인 그 NP 순이익의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단 잘 나왔지만은 테슬라의 고공행진은 꺾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코로나 특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의 평가가 야 혹시나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 그냥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어제 왜 미국이 초반에 나빴냐면 두 개가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매주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미국의 6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8이 나왔는데 이게 4개월 연속 하락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안 좋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락을 한 겁니다. 너무 지금 시장이 쉽게 말해서 좋은 것만 봐. 경기 나쁘니까 국채급락이 경기 위축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국채금리 급락했다 그러니까 기술주 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좋은 것만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조금은 더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이지 않나. 좀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을 한 끼에도 저는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양봉입니까? 이제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는 제가 몇 번 이제 급락했을 때는 양봉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매수예입니까?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2,400 또 코스닥도 이제 거의 800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봉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일비 플러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네. 2022년 이제 세제 개편안. 네. 우리 지난번에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게 완화되는 거 아니냐? 네. 완화된 거에 대한 기대감. 예, 요거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이제 세제 개편안이 기획재정부 자료에서 발표가 됐고요. 여러분들 본 만약 원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문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짧게 한번 우리 주식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권거래세 부분인데 정권거래세 우리가 보통 주식을 팔 때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근데 사실 정권거래세와 양도세는 항상 문제가 됐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권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또 수익이 내 대해서 또 과세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말하는 이중과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 애초 당시 이제 모든 대주주 요건 필요 없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자는 매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나 일반 주주 필요 없이 기존 안자층 같은 경우는 그냥 대주주 같은 경우는 0.23% 정도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잘못됐네. 퍼센테이지 이보다 높아요. 과세를 내기자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그 내용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있기 전에는 올해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났잖아요. 그게 이제 5년 합산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이제 모든 투자가들은 대주주 요건과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는데 요거 자체를 이제 25년으로 미뤄놨습니다. 2년 정도 유예했다는 것이 좀 있고 두 번째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올해까지는 0.23% 우리가 주식을 팔 때 100만 원치 팔면 2,300원이 나가는 거죠. 팔 때 단계적으로 이제 25년이 되게 되면 0.15%.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보거든요. 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왜 굳이 거래세까지 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거는 계속적인 아마 갑론을박이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보유세 내면서 종부세 내는 똑같은 거죠.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 부자가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으로 2년 동안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년 동안에는 열심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주주 양도 조건에서는 이제 두 가지 변화를 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피곤했던 거예요. 뭐 10억, 코스피 10억, 코스닥 2%, 10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지분율 요건도 있었거든요. 투자 금액이지. 금액도 중요하죠. 예, 근데 10억은 어지만 하시잖아요. 자, 아유, 너무 또 아침부터 찬물 얹었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분율 요건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액 자체를 100억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용어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대주주란 용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고액주주로 바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사실 이게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명칭 개정안에는 일단 보유금액은 100억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친족 부부 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의 기준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었던 내가 한 5억 갖고 있고 와이프가 한 5억 갖고 있었는데 그게 대주주에 해당되는 요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100억이니까 실제적인 효과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늘어난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근데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뭐 어지간해서는 이제 100억 정도의 부담이 돼서 내가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을 위해서 22% 나가지 않습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을 위해서 항상 통상적으로 봐왔던 우리가 전형적으로 봐왔던 그 11월 달에 코스닥 종목 약하던 그 현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갔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고 하나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99억까지만 보시죠. 예, 그리 보시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도에는 거의 0.15%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 가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바뀐 게 여러분들 또 가상자산 많이 매매하시죠. 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원래는 내년도부터 하는 거였는데 요거 자체도 25년까지 좀 유예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세제 개편안 같은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연말에 어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른 중소형주의 무차별적인 약세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연말 다가갈수록 추석 이후서부터 이제 뭔가 시장이 네. 예, 큰 손들의 매도 행렬이 벌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주식의 어떤 시세, 요거에 대한 변동성이 자꾸 커졌었는데 이제는 좀 올해서부터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연말 이제 플레이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항상 우리가 흑과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거꾸로 보게 되면. 그래서 해서 11월 달부터는 금융주나 대형주를 노리고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코스피가 강하니까 1월 달 됐을 때는 또 일일 효과로 중소형주에 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멀쩡한 좋은 회사들이 연말에 빠지니까 빠질 때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배당을 노리 매매를 하다가 또 연말에 쭉 빠지게 되면 오히려 중소형주를 사서 일일 효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중소형주에 강했었는데 과연 이 이슈가 과연 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연말 대형주 강세, 연초 중소형주 강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부담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달라질지 이것도 참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저는 재미난 어떤 이슈지 않나 그렇게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댓글이 올라와 있네. 아, 올해 99억까지만 해야겠다고. 네, 그렇죠. 올해 그냥 99억까지만 하시고 1억은 그냥 애교로 남겨주시죠. 네. 우리의 꿈이죠. 우리 고액주주는 하지 말고요. 네. 그냥 한 99억 정도까지만. 그렇죠. 소탈하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국제 IoT 가전 로봇 박람회가 열리고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주식이 이제 보통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일정 매매란 이야기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뭐가 열리니까 어떤 관련주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행사가 많죠. 박람회죠. 아마 이게 김대중 컨벤션에서 시작할 거예요. 위치 자체는. 그래서 이제 올해 몇 번째, 아니야, 조금 된 것 같은데, 횟수로는. 그래서 일단 국제 IoT 가전 로봇 박람회가 어제부터 3일 동안에 걸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애초 제가 이 박람회 주최에 들어가 봤더니, 회사 자체는 사실 30개국, 300개사, 450개 부서가 나왔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팜플렛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까 다 참가하진 않았더라고요. 일부 이제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스마트 싱즈 홈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는 이제 IoT 박람회입니다. 요즘에는 IoT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우리 생활에 와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 홈인데 뭐 쉽게 말해서 뭐 사물 인터넷의 약자가 보통 IoT잖아요. 인포메이션 온 뭐 싱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제 이미 시장에서 보면 로봇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죠. 물론 요새 안 움직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제는 뭐 또 스마트폰 관련주까지 움직였거든요. 그 6월 달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처음으로 하락세가 꺾였다. 근데 그게 이제 6.18 쇼핑데이의 효과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들이 제가 왜 자꾸 이것만 띄워놨냐면 이 6월 달에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게 IT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이 올라올 때 IT가 제일 먼저 올라올 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거를 미국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왜 확인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그냥 국제금리 때리고 달러 약하니까 IT로 쏴버리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 1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물론 그게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도 나름 IT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잡아봤는데 뭐 AI 관련해서는 사실 어저께 움직인 AI 뭐 플리트라든지 관련주들은 메타버스 관련 이슈를 좀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와 있는 뭐 AI 관련주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상승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이슈 또는 어제 이제 외계인 플러스 1이 개봉을 했죠. 21일 날. 저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워낙 덱스트 같은 기업들이 시지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건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이 IoT, 뭐 AI, 뭐 로봇 뭐 이런 게 다 예전부터 있던 단어이기 때문에 좀 주식과 연계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뭐 딥러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제 상장한 회사 중에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요? 예, 신규 상장돼 바로 상가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 약간 이쪽 관련주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관련주를 시장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보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 관련했을 때 보기보다는 빅데이터 기반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식상하잖아요. 많이 들어봐가지고.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은 대부분이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은 크게 보게 되면 현대 쪽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 될 것 같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가 서비스 로봇 쪽이 되죠. 뭐 아시겠지만 LG는 이제 클로이라는 로봇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KT 우리 광고를 보게 되면 예전에 미나리로 미국
여우주연상 아니요 갑자기 여우주연상 맞습니까?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저희 윤여정 배우님. 윤여정 네, 배우님. 그때 그 이후로 이제 KT가 적극적으로 윤여정 배우님의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로봇도 많이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국내 관련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많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좀 찍어는 놨긴 놨는데 8월 달에 삼성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이 아마 세상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잼스. 그래서 시장 이제 보실 때는 로봇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조선사.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대우조선 해양도 바쁘잖아요. 안 좋게. 좀 안 좋게 파업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청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과 임금 고용에 대한 이슈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 관련 이야기할 때 현재 대한민국도 이미 조선소에는 상당히 많은 협동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번 부산 백스코 그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6를 선보일 때도 현대차는 확실히 산업용 로봇의 대표적인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건 4발 달린 강아지도 다시 한번 출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 여기서도 많이 아마 화두가 됐을 것 같은데 약간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계속 볼만한 섹터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일주 기업들이 계속 실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잘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투자 관점 반도체보다 편할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손빠른 분들은 네. 재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은 또 퐁당퐁당 역퐁당에 빠져버리기 쉬운 그런 순환장세. 예. 네, 근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빨리 대응하나 늦게 대응하나 자고 나면 조금씩 장고가 회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또 아예 가만히 있으면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이제 어떻게 장이냐, 코스닥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글쎄요, 뭐 800선도 한 번은 터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에서. 그럼 700 대비해서 대략 1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 기준이 바로 저점 대비 10%를 말하는 거거든요. 10%까지 올라오면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베어마켓 랠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다시 강세 전후가 아니라 기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어떤 포인트냐면 2200포인트 가면 살 겁니다라는 투자가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나스닥 차트는 아마 우리 다음 방송 바로 하시는 우리 민수 대표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나스닥 월봉 자체가 6월달 월봉의 거의 90%까지 커버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린 데이터인데 시장의 하락과 상승 종목의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코스닥인데요. 그러니까 20일짜리니까 한 달 동안에 코스닥 힘을 보여주는 건데 13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ADR이 140%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지금 790에 있는 거고요. 파란 선인데 그럼 얘하고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오늘 바이오 가고 갑자기 오늘 바이오 같은 바이오가 내일은 게임이 가버리고 또 내일은 게임이 가는 것 같더니 모레는 배터리가 가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하루 전 어제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어제는 뭐 바이오주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어제 바이오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물론 그 일동제약 이슈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일동제약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동제약은 사실 코로나 관련 이슈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코로나 관련 쪽인가? 제가 바이오는 깊게는 안 보긴 안 보는데 어쨌든 일동제약이 어떤 하한가 어떤 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붙이고 막 반도체 붙이고 스마트폰 붙이잖아요. 그게 뭘 보냐면 ADR이 120%를 넘어서는 순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은 사실 주도주도 없는 장이에요. 왜?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주도주가 없어요. 그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또 오늘 뭐 미국 테슬라 올랐어요. 그렇다고 테슬라 관련주가 뭐 와 움직이지 않거든요. 밑에야 작은 종목 한두 개, 뭐 센트럴 모텍 같은 정도만 움직이겠죠. 근데 이런 장세가 어느 정도 데이터였냐면 저는 이 데이터를 계속 한 15년 정도 모으는데 148 이거 2020년 5월 11일 이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내 가장 활발한 하락 상승 비중을 보여준다는 거면 앞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팁은 뭐냐 하면 이 둘은 다시 붙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데이터는 우리가 시장은 변하지만은 어떤 시장의 RSI라든지 강도는 안 변한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 두 개 다 붙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15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빨간 선은 꺾일 수밖에 없단 말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 조금 더 지수의 순환매 자체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ADR이 꺾인다고 하는 것은 매매에 대한 시점 자체가 단기로 대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세 연속성 쭉쭉쭉 가는 건 아니에요. 한 2, 3일 정도 올라가가지고 두 자릿수 가잖아요. 일단 팔고 봐야 돼요. 예, 전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현대차 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흐름이 어때요? 이제 계속 오늘 테슬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적 좋게 나오니까 저렇게 10%씩 급등을 해버리는데 네. 우리는 좀 이상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현대차와 테슬라 실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전체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었고 또 하나가 둘 다의 공통점은 기대치보다 잘 나왔죠. 근데 현대차가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큰 콜을 했지 않습니까? 매출 감소는 당연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은 현대차 영업이익이 좋아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 믹스의 개선. 비싼 차 많이 팔았다. 제네시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센티브 지급에서 세이브를 시킨 게 대략 1조 원 정도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하지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조금 더 힘들겠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주가는 어저께 딱 실적 발표하고 19만 원대 잠깐 갔다가 다시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게 뭐야, 테슬라는 올라간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은 아쉽게도 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주가 투자 관점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실적은 잘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그렇게 세웠을 거예요. 내가 17만 원대 초중반에서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보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어제 전체 물량의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을 거고, 또 반대로 내가 평균 내수 단가가 뭐 22만 원, 3만 원 되셨던 분들은 그냥 why not? 그것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제 잠깐 장중에서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 뭐 현대차 관련 기업들 주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 개별주들. 그럼 오늘 또 한 번에 더 바통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죠. 그렇죠. 오늘 실적 발표는 또 기아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근데 그냥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얻었던 내용은 정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실적을 보여준 거라면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나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완화될 때 탑 티어로 봐야 될 섹터가 자동차라는 걸 한번 보여줬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